원장님의 2%의 영혼을 채워줄 도시공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시면 무슨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2%의 영혼? 그래서 영혼 없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걸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얘기해서 어떻게 도시공간에 넣으라는 얘기야. 이거 황당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결론을 보시게 되면 결국 뭐 그런 정도 내용이구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지금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4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들어오는 설계안들을 보면 다 그게 그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냥 뭐 평이하다 그럴까?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은 그런 방식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영혼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사람이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이 어떤 개인들한테 영향을 줘서 그 개인이 어떤 성격을 발휘할 것 같은데, 이 영혼이 없으니까 남의 영혼하고 일체화돼가지고 그냥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답을 계속 추구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 환경이 바뀌려면 영혼이 있어야 이 도시가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공급한다고 수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수요자의 니즈에 맞게끔 공급이 그 스타일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 스타일을 맞추려면 결국 영혼이 대입이 돼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이런 걸 좋아해 하는 그 개성 있는 모습, 그 개성 있는 모습에 공급도 이제 맞춰가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혼이 언제부터 없어졌냐 하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산업혁명부터인 것 같아요. 양적 공급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는 산업혁명부터인 것 같아요. 이 포디즘에 의한 자동차 공장 생산 모습인데요. 이게 1907년인가 그 정도 시기에 이제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자동차 시스템을 만들어놨죠. 근데 사실은 이 시스템이 포드가 그냥 발명한 게 아니라 한 100년 전에 한 80명 정도 있는 철로 된 옷빈 같은 거 만드는 회사, 그 회사에서 한 80명 정도의 직원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면 1인당 14개 정도를 만들고 갔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와서 자기가 직접 쇠를 녹이고 그 다음에 쇠를 뭐 찍고 불에다 녹이고 뭐 구부리고 이거를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14개를 만들고 가요. 근데 그 사장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녹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걸 다 녹이고 한 사람이 구부리는 거 다 구부리고 한 사람이 치는 거 다 하고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하면은 이게 좀 효율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분업 시스템을 이 포디즘이 나오기 한 100년 전에 적용을 했더니 하루에 한 3,000개 정도를 생산을 했대요. 14개씩 80명이니까 130개 정도 만들다가 한 3,000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적 개발을 했는데 결국 그 양적 개발이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재미없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머리핀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머리핀이라는 유가 창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자기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취감도 있고 재밌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쇳덩어리를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그걸 그냥 두드리기만 하라고 시키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개로 넘어가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두드리는 행위, 하루 종일 두드리는 행위, 모습에 대한 어떤 비전도 없이 그런 일들만 하니까 이 사람은 재미없는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혼 없는 재미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결국은 산업혁명인 것 같아요.
물론 산업혁명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되고 또 그 기술 때문에 주사기도 이제 발명이 되고, 왜냐면 쇠를 그렇게 얇게 해가지고 구멍 뚫는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주사기도 발명이 되니까 약도 이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뭐 또 다른 발전도 하고, 그래서 전염병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세상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됐지만,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어느 정도의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세상은 됐지만,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결국 영혼이다, 재미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게 건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그게 르꼬르비제의 이제 도미노 하우스라는 건데요. 우리는 학교 건축하신 분들은 학교 대학 다닐 때, 야, 도미노 하우스, 이게 르꼬르비제의 발명품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근대 건축을 이룰 수 있었어 하고 그 좋은 얘기들만 들었지만, 결국 이거는 건축을 거의 공장 생산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딱 제시를 한 거죠. 집을 지어야 되면 벽돌공이 가서 벽돌 하나 쌓고, 문짝 들고, 처마 내고, 이런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완성해 나가는 그런 맛이 있고 재미가 있었던 시절에 끝나고, 이제 넘어와서 기둥은 기둥 세울 사람만 세우고, 외피는 외피 세울 사람만 세우고, 창문은 창화할 사람만 세우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분업화가 일어난 거죠. 이 건축에서도. 근데 이 우리가 사는 이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포디즘 시대에 있고,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영혼, 자기의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집에 아직도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점점 젊은 세대들은 자기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자기 삶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집에 이제 절대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거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영혼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주택이 유명해진 거는 짐 캐리가 나온 트루먼 쇼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트루먼 쇼의 영화 그 배경으로 쓰였던 동네예요. 그 동네가 모습을 다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인형 같은, 무대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주거지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보이는 주거지, 무대 세트 같은 주거지. 그렇게 보면은 디즈니랜드 주거.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우리 그 에버랜드에 가면은 입구에 있는 그 동화 속 주거들, 그런 집들이 내가 살 집이 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이 리카르도 보필이라는 프랑스의 건축가가 설계한 티어터라는 그 극장이라는 주제의 아파트먼트예요. 그러니까 1990년대 이미 프랑스 파리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아파트에 성격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도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오면서 레미안이나 뭐 푸르지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성격을 집어넣자 했지만 실제로 성격이 들어가 있지는 별로 않죠. 그냥 이름만 지어졌죠. 근데 이거는 극장이라는 주제로 해서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무대 같고 뒷부분이 객석같이, 그래서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내가 항상 극장에 들어와서 연극을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이런 성격을 주는 주거가 건축에서도 이거는 1928년에 지어진 괴테나움이라는 집인데요. 슈타이너라는 그 심리학자가 건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안 된다. 그 사람 심리학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건축 설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가 그랬는데, 독일에서는 건축 설계를 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건축 설계 허가를 갖고 있는 건축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스위스에는 건축사 자격이 그 당시만 해도 없어도 설계를 할 수 있고 시공을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독일에서 시공하지 않고 스위스에 와가지고 이 슈타이너가 집을 짓고, 이 건물 이름이 괴테나움인데,
이 건물을 콘크리트로 지으면서 수직으로 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집은 합리성으로 지어서 되는 게 아니다. 집은 영감에 의해서 지어야 한다. 아무튼 뭐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다른 이 영혼을 살리는 운동이랄까, 여기서 보면은 라 사크레, 이게 그러니까 세이크리드 아트예요. 신성한 예술 이라는 잡지 표지인데요. 르페레 포티에르 신부라는 분이 1920년대 이제 참전을 했다가 나오면서 자기가 미술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천주교 신부였었는데, 이 천주교의 예술 운동을 신성한 아트라는 예술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분이 1920년대 이 운동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천주교가 그 전까지는 성당이, 우리가 유럽에 가면 성당을 보시는 것처럼 알겠지만 성당들이 쫙 있잖아요. 그 성당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일반 대중이 호응할 수가 없다. 지금 현대 미술, 피카소, 몬드리안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현대 건축, 르꼬르비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미술계, 건축계의 최고봉을 달리는 사람들이 천주교 건축물을 참여를 해야 된다. 천주교의 아트웍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천주교의 그 아티스트 문화를 확 바꿔야 된다는 걸 주장한 신부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런 잡지를 창출을 했고, 거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앙리 마티스라고 있죠. 앙리 마티스라고 피카소하고 동시대의 수상화를 그린데, 이분이 이제 조그만 체포를 설계를 했고요. 직접 설계를 했고, 그 실내에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 유럽 중세 그 성당에서 보는 스테인드 글라스랑 완전히 다르죠.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현대 스테인드 글라스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문양을 현대적인 문양으로 집어넣은 게 1949년 정도 될 텐데요. 프랑스에 지은 조그만 채플에 처음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롱샹 건물이 이 아트 사크레의 잡지 표지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롱샹 건물이 완공된 게 1959년인가요? 제가 연도가 지금 헷갈리는데 아마 그 정도쯤 될 거예요. 그래서 1945년에 여기 이제 채플이 있던 게 공습에 의해 가지고 파괴가 됐었고, 그리고 파괴된 부분에다가 르꼬르비제에게 이제 설계를 맡겼다는 게 중요한 거죠. 르꼬르비제에게 설계를 맡긴 거는 그 꾸티에르 신부님이 건축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르꼬르비제한테 요청을 한 거고, 르꼬르비제는 자기 천주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당 설계를 할 수 없다 하고서 거절을 했는데, 자꾸 요청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했는데, 르꼬르비제가 이 성당을 설계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르꼬르비제는 사실 굉장히 이상주의자고 또 사회주의자고, 그래서 나치 정권 때 BC 정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랑스의 친나치 정권이 이제 BC 정권이 들어왔죠. 그 BC 정권에 르꼬르비제가 참여를 하면서 BC 정권에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알제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신도시 계획들이 그 BC 정권의 힘을 얻어가지고 신도시를 르꼬르비제 자기 아이디어를 한번 적용해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이상적이기 때문에 히틀러 같은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자기 생각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BC 정권에 참여를 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패배를 하니까 르꼬르비제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침몰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자기의 삶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시각으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그것이 좌절을 겪으면서 개인적인 취향으로 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의 감동,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기회에 이 천주교에서 이런 성당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는 그 속에서 뭔가 인간의 내부에서 웅켜나는 그 감동을 어떻게든 표출하려고 해서 그 결과물이 이렇게 생성된 거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대학교인데요. 이 버클리 대학교입니다. 버클리 대학교가 대략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이건 버클리 대학의 배치도인데요. 이 배치도를 보면은 우리 건축이나 도시 하시는 분들은 뭐 질서가 없네, 뭐야, 뭐 이렇게 그냥 지멋대로야, 뭐 이런 생각 들죠. 이런 생각 들어요. 저도 처음 갔을 때 이 학도를 보고서는 무슨 대학교가 이 시스템도 없고 아이씨 뭐 이래, 그러면서 그 시스템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쯤 되니까 사람들은 여기 버스 정류장 정문에서부터 물리학과면 물리학과, 뭐 음대면 음대, 법대면 법대, 뭐 자연대면 자연대, 자기가 가는 곳하고 자기 버스 타는 데하고 그것만 알면 되지, 나머지는 자기가 알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맛있는 음식점을 찾으려면은 강남역에 내려서 몇 미터를 가서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해서 어떻게 가라, 그렇게 전체를 알려주는 오리엔테이션 마킹들이 있어야지만 자기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자기 갈래면 지도가 쫙 나와가지고 가게 하니까 자기가 가는데 중간에 어떤 곳을 거쳐가는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지점으로만 바뀌고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이제 다 도태되는, 사람이 가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고 인기를 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 마지막 사진 요거랑 비교를 하는데요. 이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버클리 대학하고 한 1시간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은 사실은 스탠포드 대학이 아니라 스탠포드 주니어 대학이에요. 스탠포드 아버지랑 어머니랑 아들이 이태리 여행을 갔다 아들이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스탠포드 그 부부가 광산업을 해서 철도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스탠포드 주니어 대학을 설립을 해요. 근데 지금 120년이 지난 스탠포드 대학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전에 버클리 대학하고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시스템이 명확하다라는 것도 확실하지만 건물이 거의 다 똑같구나 하는 느낌을 확 받죠. 일관되구나 하는 걸 갖죠. 일관되다는 건 결국 클라이언트가 한 명이라는 뜻이죠.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전통성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고, 버클리 대학은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공립대학은 총장도 바뀌고 이사장도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그냥 지켜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가 지나서 다른 사람들로 바뀌면 다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 새롭게 또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의 프로젝트를 할 때 아까 이제 병원이라든지 공공건축물을 설계하는 방법하고 각 개인의 개성이 들어가는 건물을 설계하는 방법하고 달라야 된다는 얘기가 한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집어넣는 것은 개성을 찾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영혼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일개인의 개인일 수도 있고 하나의 집단이 갖는 공통의 성격일 수도 있고요. 그 성격들을 찾아서 영혼을 부여하는 그런 건축을 해서 서울시 시내에 들어가면 다 다양한 그런 건축물들을 좀 보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나도 시민을 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와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